그 노자 도덕경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과 관련되는데 우리 생활에 적용하려면 생존 자체가 생존 경쟁이고 다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자는 그런 사상이 현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방면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사회고 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자의 생각을, 노자가 살던 시절은 춘추전국 시대니까 정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속이었고, 백성들은 쉽게 도탄에 빠질 수 있고, 또 권력자들은 오늘 부강하다 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많은 인재들을 영입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자신도 지키고 또 백성들도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또 영토를 확장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데 골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31장은 죽간본,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죽간본에 나오는 것입니다. 죽간본은 물론 지금은 이렇게 통행본, 검행본이라 검본, 현행본이라고 하는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현행본의 첫 구절은 죽간본이었고, 두 번째 구절부터 나와서 거의 끝까지 있는 tex인데, 또 끝에 가서는 지금 현행본에 없는 것이 죽간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지금 해설가들이 보기로는 죽간본, 백서본 등을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이 장은 주석이 본문 속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들도 꽤 나타나고, 그래서 특히 왕필 같은 사람은 31장 해석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왕필이라는 해석의 천재 대가가 31장을 놓고 나름대로 많이 고심을 했지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번역 정도만 하고 주석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필이 주석을 달지 않는 또 아주 어떤 면에서는 좀 귀한, 유일한 또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을 이렇게 두고 81장으로 완성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의 의도를, 그분도 이렇게 이 문장을 완성시켰을 때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도나 의사 혹은 능력을 존중해서 가능하면 그대로 다 좀 번역을 하고 또 해설을 해봤습니다. 이 31장 제가 제목을 만약 붙인다면 부득이와 상례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그 부득이는 싸우고 싶지 않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부득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싸우게 되면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싸움에 이기고 나서의 마음가짐이 31장의 핵심입니다. 보통 싸워서 이기면 기분이 좋죠. 우리 경기나 경쟁에서 어쨌든 그 지고 이기고 이런 게 그 결정돼 있는 그런 곳에서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기분 좋은데 노자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기분 좋아하면 안 된다. 이게 이번 장의 핵심입니다. 지금 그 스포츠도 그렇고 요새는 바둑장기도 스포츠에 넣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경기에서 그 이겼을 때 감독 선수들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같은 경우 선수뿐만 아니고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 혹은 88 올림픽 때도 그렇고 전 국민이 선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그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노자의 생각대로 쫓아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그런 경쟁은 사람이 살고 죽고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그게 하나의 게임이니까 게임은 어차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진 대로 좀 애석하지만 또 이긴 사람한테 축하해주고 또 이긴 사람 기뻐하는 거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만약에 싸움을 한다. 도박판에서 지면 목숨을 걸었다. 이래 되면 이거는 이 도박을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듭니다만 그래 되면 그거는 목숨을 건 도박이면 그거를 단순히 게임이다 이렇게 하고 이겼다고 기뻐하고 지면 그건 목숨이 날아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선 이 게임으로서 즐기는 영역하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전쟁과 관련 특히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는 이런 그 승패 즉 싸움 전쟁을 같이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31장의 핵심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아군이든 적군이든 또 우리나라 백성이든 적국의 백성이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왕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그 국방부 장관 이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장례식을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고 그분들을 애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차분하게 제를 지내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뭐 31장을 줄이면 끝입니다.
근데 이게 그 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근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노자는 왜 그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기뻐하고 들뜨고 잔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상례, 즉 장례식에 임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차분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핵심으로 꼽아본 것은 상스럽지 못한 그릇이다. 병기, 병장기. 지금 우리는 북한에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아주 우리보다 좋은 병장기,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핵무기를 무력화, 그러니까 힘을 쓰지 못하도록 폐기하거나 어쨌든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비핵화라는 것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지금식으로 계속 개발해 가면 미국까지 쏠 수 있는 그 미사일 기술도 지금 계속 개발하다가 지금 일단은 공식적으로 멈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개발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저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과 북한은 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쪽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지금 개발해 놓은 그 핵무기만 해도 우리 남쪽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우산도 설치는 지금 돼 있는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유하면 북한은 총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활을 갖고 있습니다. 총을 쏘면 우리는 총을 막을 수 있는 방탄조끼라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병장기라는 것은 저렇게 상스럽지 못한 그릇인데, 그렇다고 노자 말 따라 상스럽지 못하니까 저거 멀리 해야 된다. 그런데 적국은 상스럽지 못한 무기를 개발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면 나는 상스럽지 못한 무기 안 해.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런 쪽 종교를 믿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병장기는 손에 들면 안 된다 해서 군대 가더라도 집총 거부하는 종교가 있고, 현 정부 들어서서 그 행위는 그들의 생각도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고, 그 대신 그런 신념에 의해서 병장기를 가지지 않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되, 병장기를 들고 직접 싸우는 병사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일수를 채워야 된다. 지금 아마 2배 정도 채우는지 2배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너무 많다, 우리가 죄인이냐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 국방이라는 것, 나라의 방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노자식으로 노자를 잘못 읽게 되면 국방에 소홀하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런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아까 계속하듯이 노자는 부득이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지만 싸우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싸우게 되면,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싸우게 되면 이겨야 된다. 그러면 부득이라는 저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종교처럼 무조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모두가 아까 이야기한 종교를 8, 90%가 그 종교를 믿었다. 그럼 국방이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최신 무기로 갖추어가고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집총을 안 한다. 병기, 상스럽지 못한 무기,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게 과연 가능한 그 나라가 존속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문제를 갖고 전에 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노자의 생각이 자칫 이해가 되면 그런 식으로 무장 해제 당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노자는 정말 무장 해제하라는 식으로 사상이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례에 따라 처신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자는 거의 병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을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손자가 말했는 거하고 노자가 말했는 거에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싸움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손자나 노자나 아마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왜 상례, 전쟁에 이기고 상례로서 대하는가? 저게 진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상례로 최고 지도자나 그쪽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적국의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런 지도자 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권력을 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권력을 쥐었는가? 누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이렇게 하는 나라에 또 저렇게 하는 지도자에게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미래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굉장히 단수가 높은, 만약에 이걸 전략으로 읽으면 굉장히 높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가 낮으면 깡패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고수들은, 저 위에 있는 깡패들은 우통 째끼고 문신하고 겁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위에 정치인들하고 판검사들하고, 판검사도 밑에 판검사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뭐 좀 이렇게 힘께나 서는 판검사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뭐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급수가 낮은 중급이나 하급들은 행동대장,
뭐 행동대원들은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자를 읽을 때 병서로도 읽고 또 경영, 상업 쪽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도 읽을 수 있고 인문 쪽에 인성을 키우는 쪽으로도 읽을 수 있고 아주 이제 다각도로 읽을 수 있는데 이 병서로도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상스럽지 못한 무기를 들어야 되나 들지 않아야 되나는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제 나름대로는 해답을 자연에서 찾았습니다. 사람의 몸은 자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속에 흰핏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혈구, 면역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백혈구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백혈구가 만약에 병균들이 쳐들어왔는데 나는 병장기에 안 들어 하고 해버리면 그는 그대로 빠른 속도로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것은 싸움 자체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생각. 지금 우리 몸도 이 순간에도 이 공기 속에서 나쁜 균들이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들어오고 또 우리 지금 몸에서는 어떤 이 체계들이 파괴돼 가려고 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이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도 그렇습니다. 자연의 산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그 자체 정화를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어떤 쪽은 끊임없이 파괴시켜가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이 생존 경쟁, 다툼을 하고 있는 게 자연입니다. 노자가 무의자연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자연의 이치를 모르고 또 무조건 이상적인 이런 생각들만 갖고 추구하는 그래서 노자를 비현실적인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은 정말 노자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단히 원문은 한문을 좋아하는 분들은 한문풀이 할 때 재미가 있는데 한문 쪽에 좀 관심 적은 분들은 여기서 시간을 끌면 좀 시간이 아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간단하게 나와 일단 그렇게 해봅시다. 지압이 붙자지만은 문장 앞에 나올 때는 대개 대저 옛날식으로 말하면 대저 현대어로 하면 대개 가병자 가자는 저서는 이것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가병하면 좋은 무기. 근데 뒤에 자자가 붙으니까 가병자, 자자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뒤에 또 수러 쪽이 불상지기, 상스럽지 못한 거럭시다. 이렇게 사람을 거럭이다 이렇게 말하면 주어 수러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자자를 사람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물건으로 일하는 것 이렇게 하면 좋은 병기라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거럭시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자자 몸자자를 사람으로 해석을 하면 병을 좋아하는 자는 상스럽지 못한 그릇을 좋아하는 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어느 쪽 하나 뜻은 같습니다만
물혹 오지. 여기서 혹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혹을 쓸 때는 간혹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혹자 속에 늘 항상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문맥상 봐서 물은 만물을 말하고 everything이죠. 만물은 늘 항상 언제나 그것을 오자 싫어한다. 그리고 지금 무기는 왜 상스럽지 못한 그릇인가 하면 만물은 모든 존재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유도자 불처. 그러므로 유도자, 도가 있는 자, 그러니까 도에 맞게 생활하는 자, 혹은 도를 몸에 지닌 자는 불처. 그런 곳에 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하다 하면 장소도 되고 또 가병, 좋은 무기를 가지려고 막 하는 그런 쪽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혹은 그런 무기가 있는 곳에 있지 않는다. 어쨌든 그는 같은 뜻입니다. 군자, 거적, 귀자. 군자는 인격자라고 할 수 있겠죠. 훌륭한 자 혹은 도가 있는 자는 거적, 문적, 어디에 좌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용병적, 귀우. 지금 여기서 거적, 병적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병을 사용하는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거적이니까 병을 귀하게 여길 때는 전쟁 때죠. 그래서 전쟁 때가 아니고 평상시에 머물 때는 좌를 귀하게 여긴다. 우리가 문서할 때도 좌상 우화 이렇게 하고, 이 좌측을 높이는 것은 음양 이론에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해 뜨는 쪽이 동쪽이죠. 그래 우리가 해 뜨는 쪽을 동쪽인데 동쪽을 왼쪽을 동쪽으로 봅니다. 그럼 왼쪽을 왜 동쪽으로 보는가? 해가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남쪽을 향했을 때 해가 지나가는 쪽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남쪽을 향해서 왼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이 동쪽이고, 동쪽은 해가 떠서 이제 중천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해가 지죠. 지는 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입니다. 그럼 해가 지고 뜨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해가 떠서 지금 한참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중천을 넘으면 죽어가는 때, 그래서 생과 사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는 좌측을 높이고, 모든 생물체, 만물은 그것을 싫어한다. 왜 싫어하는가? 병기라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물체들은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왜 만물이라고 말하는, 생물뿐만 아니고 무생물까지도 전쟁이 일어나면 땅도 다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이 동쪽 그리고 왼쪽, 이쪽은 생의 방향이고, 오른쪽 서쪽은 사의 방향입니다. 옛날에 공수법 하는 게, 연세가 드신 분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손을 어떻게 놓는가, 이걸 들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어른 앞에 섰을 때 손을 공손히 모아서 이렇게 놓을 때, 지금처럼 평상시 하고 전쟁시가 다릅니다. 전쟁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이니까 제사 지낼 때, 장례식 때, 평상시는 왼손을 위에 올립니다. 이 손을
오른손이 가고 왼손을 상대가 볼 수 있도록 위에 올리고 오른손이 밑에 가죠. 이게 이제 공습. 근데 제사 지낼 때는 반대죠. 그래서 오른손이 위에 가고 왼손이 놓습니다. 예, 이건 남자고 여자는 음양이 바뀌기 때문에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이제 음양 이론이다. 그래서 노자가 살던 시절에 이미 그 음양가들이 조금 더 이런 음양 이론이 체계가 잡히고 확대되고 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뒤에 가는데 이미 그런 그 이론들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권분에 지금 여기 음양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런 사상들은 이미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군자는 평상시에는 좌를 귀하게 여기고 전쟁시는 우를 귀하게 여긴다. 그 다음에 병자불상지기. 병자불상지기.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문장 안에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는데 들어간 거는 아마 그 해석가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해설을 넣었는데 이게 나중에 뒤죽박죽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본문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군자의 거력이다. 자, 군자가 하면 여기 유도자, 군자, 비군자. 이런 이 같은 말을 자꾸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주석이거나 해석이거나 그렇게 보입니다. 부득이 용지. 그래서 이 부득이 29장, 30장, 31장에 계속해서 부득이가 나옵니다. 부득이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염담위상, 담담하다, 염은 고요하다, 조용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득이 그것은 병기입니다. 병기를 사용하더라도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니까 가장 적게 그럴까 조용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하는 것이 위상이니까 그것을 위로해야 된다 하니까 담담하게 조용하게 해야 된다. 성의 불미, 승리하더라도 불미,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승리하더라도 이야 승리다 하고 이렇게 떠들고 그리고 그 승리하는데 내가 제일 공이 크다 하고 막 이런 식의 식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에 미지자, 만약에 그것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자, 그것을 잘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는 이 부분이 실학살인, 이것은 즐기는 것이다. 살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 대목이 참 저는 압권이라는 생각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기뻐한다는 것은 살인자라는 겁니다. 살인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죠. 살인을 즐기는 자니까. 그래서 이 요자를 저도 좀 망설였습니다. 이거 요도 되고 락도 되는데 요는 좋다 하는 정도의 뜻이고 락은 즐길 락자입니다. 즐기다 하면 이거 미친 사람 아니고는 어떻게 살인을 즐기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해석가들은 이건 너무 락으로 해석하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요로 해석하자. 이 책 주권본 해설서는 영남대 최재목 교수는 요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생각이 맞겠다. 그래서 저도 요로 바꿨다가
근데 여러 해설서 다 보니까 뭐 락으로 다 해놨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노자의 뜻만 알면 되지만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이 락으로 해설하니까 일단 락으로 따라갔습니다. 대개 살인자, 살인을 즐기는 자, 불가득지의 천하이, 천하의 뜻을 얻을 수가 없다 하니까 천하의 뜻을 얻을 수 없다. 천하를 우리 29장식으로 말하면 취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뜻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하를 질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 쪽으로 사람이 몰려야 되는데 천하의 뜻을 얻을 수 없다 했으니까 만약에 살인을 즐기는 자, 일시적으로 천하를 얻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29장 할 때 했듯이 실패, 성패에서 질 가능성이 많고 설사 승리하더라도 일을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길사상자, 길사는 잔치하는 거죠. 결혼식이나 뭐 환갑 등 어쨌든 이런 길사는 좌를 여성은 지금 높다, 높이 여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거 이것도 지금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설로 보이는 거죠. 자, 길사는 좌를 높이고 흉사, 장례식, 제사는 우를 높인다. 아까 제가 공수법 하듯이 바로 항상 이 죽음 쪽에 있을 때, 흉사 이럴 때는 오른쪽을 높인다. 그리고 전쟁할 때 편장군은 좌에 거하고 상장군은 우에 거한다. 그러니까 편장군은 대장군은 상장군은 대장군이죠. 편장군은 그 밑에 이제 총장 같으면 부총장, 교장 같으면 교감, 도지사 같으면 부도지사, 시장, 부시장, 뭐 대통령, 부통령,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높고 이 사람보다 낮은 사람인데 이 전쟁에 임할 때 상장군이 오른쪽에 있고 편장군이 좌에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상례 처지라. 장례식이죠. 장례식에 장례식에 임하는 방식, 처신이다 이런 뜻이죠. 살인지중 이 애비업지 지금 살인지중이라 해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인당한 그 무리들의 애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업지 운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울다 간 뜻도 되지만 이게 장례식에 가서 공수 손을 공손하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걸 업한다 하죠. 물론 유교식으로 하면 이제 엎드려서 업을 하고 안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업입니다. 그래서 이 업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그 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애비의 마음으로 그리고 운다는 거죠. 업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상례처지, 상례처지.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를 좋아하고 그걸로 싸우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그는 살인을 즐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부득이하게 상대가 쳐들어올 수 있을 때는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또 무기 훈련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흰 핏돌이 이거 훈련을 게을리하면 균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 체계를 항상 평상시 이렇게 강화시켜 가야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저는 인도 네팔 쪽으로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서 좀 상당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팔 가니까 첫 번째 이제 가이드가 한국에는 산이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똥땅지 같은 소리도 한국에도 산이 많은데 백두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백두산은 2744m 요새 조금 낮아졌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한국에도 꽤 산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가이드 말이 네팔은 4,000m 밑으로는 산이라고 안 하고 언덕이라고 합니다. 4,000m보다 높아야 그때부터 산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말이 없죠. 8,000m 뭐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네팔의 나라가 산악지대 그러니까 이래 다니다 보니까 정말 산 속에 산에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무토로 평지로 잘 안 내려온대요. 그래서 사는 게 좋고 편해서.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팔이 근대 산업혁명 이후 강대국들이 무기, 가병, 아까 좋은 무기들을 만들어갖고 약소국 침략해서 식민지 쟁탈전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결국 여러 나라가 다투어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일본한테 우리가 먹혔지요. 근데 네팔은 그런 시절에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점령당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네팔을 넘보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하니까 네팔 사람들은 이 산속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칼을 굉장히 잘 쓴답니다. 이게 보통 몸에 짧은 칼, 약간 중간 칼 이런 걸 갖고 다니는데요. 지금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칼을 쓰는데 백병전에서 한 사람당 최소한 10명, 20명, 20명 정도는 거뜬히 처분한대요. 그 처분가 이상하지만 그 정도로 칼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쳐들어오면 산속으로 들어가고 산에서 이 전투를 벌이면 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산에서 무슨 무기가 거의 잘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팔한테는 혹시 주변 나라가 네팔을 건너야 될 때는 협상, 양해를 구하고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점령을 안 당했다. 지금도 네팔에는 그런 데 대한 긍지가 대단합니다. 또 에피소드로 네팔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또 좋아합니다. 네팔에서는 매년 한국어 시험을 쳐가지고 그 한국에 보낼 수 있는까지만 합격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된 사람들을 한국에 이제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가는 거를 굉장히
물론 영광스럽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 사람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네 개 국가어를 말을 할 줄 안다고 합니다. 인도어, 네팔어, 영어, 그리고 아까 이제 한국에 오면 한국어, 이런 식이란 세 개는 기본이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 사람들 좋겠다. 어떻게 언어를 저렇게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다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가이드 이야기로는 참 이거는 여러 가지 언어를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비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만 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고 뭐 영어 정도 하면 또 외국에 다니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게 참 국력이라는 것이 백성들을 덜 피곤하게 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아까 제가 국방 이야기를 해서 안보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위스도 그렇죠. 미소 양국이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하고 이렇게 이제 세계를 양분했을 때 스위스는 우리는 양쪽 다 싫다. 그래서 중립국을 선언했습니다. 중립국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게 만약에 국방을 튼튼하게 안 했더라면 저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국민의 군인화가 진행됐고 거기에 이 강한 훈련,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 전 국민이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아까 네팔처럼 스위스를 점령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스위스는 중립국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유비무환이라고 이게 준비는 해야 될 겁니다. 부득이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평화가 좋다. 평화가 좋지요. 평화를 우리 건강이 좋지요. 건강해야 평화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면역 체계가 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자가 영화로움을 알고 욕됨을 지킨다 했습니다. 지금 병기는 상스럽지 못한 무기다는 걸 알고 병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그러면서도 욕됨을 지키기 때문에 노자를 제대로 공부하면 오히려 그 나라는 오래 가고요. 그 정권은 오래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혼동을 해버리면 반대로 돼버려요. 요약을 누가 어떻게 함을 일리로 하고 이유, 결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에 맞게 사는 자와 도에 맞지 않게 사는 자로 갈라봤습니다. 도에 맞게 사는 자는 병기를 사용하기를 꺼림. 아까 꺼림이라고 해서 사용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전쟁 승리 후에 슬퍼하고 전쟁을 왜 슬퍼하는가? 전쟁은 만물이 싫어하기 때문에. 만물이 싫어한다는 건 만물은 살기를 좋아하지 죽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알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도 슬퍼한다는 거죠. 이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성들의 삶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그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바로 천하를 유지하게 하고 천하의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거기 반대로 병기를 적극게 사용하면 도에 맞지 않는 자는 전쟁 승리 후에 기뻐하고 전쟁 승리 후에 기뻐하는 자는 살인자, 살인을 즐기는 자. 전쟁을 만물이 싫어함을 모른다. 자기가 잘난 것만 생각하지 만물이 싫어하는 행위를 태연스럽게 지금 잔치를 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극할수록 실제로 그 죽은 많은 사람, 즉 만물은 싫어한다. 만물이 싫어한다는 것은 우주의 기운이라 그럴까? 혹은 세상의 어떤 이런 그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복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천하를 결국 잃게 된다는 거죠. 다음, 좌우 자리의 높낮이를 통한 전쟁에 대한 마음가짐. 아까 이야기했듯이 좌를 높이는데 평상시는 길사가 좌를 높이고 또 그 전쟁시는 편장군이 좌에 앉고 우를 높이는 것은 전쟁시 흉사. 이거 전쟁시는 상장군이 우에 앉습니다.